네, 이번 시간은 재계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리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오신 한은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쉬시더니 얼굴이 훨씬 더 좋아지셨습니다. 예. 쉬는 동안 잠깐 네. 얼굴이 약간 그 뻗띠 시술이라고 해야 됩니까? 했었습니다. 시술을 받고 오셨군요. 얼굴이 약간 잡티가 있었는데 그걸 네. 없앴습니다. 그래서 오늘따라 얼굴이 좀 환해 보이시는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실 네. 다음 달이면 제가 직장 생활 딱 30년째입니다. 예, 예. 제가 1992년 12월 달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30년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지금 정년이 60인데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가 공무원 정은 65세로 늘었습니다. 예. 우리 기업들도 정년을 좀 늘리자는 어떤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이 또 정년을 늘리자면 또 세대 갈등이지 않습니까? 예, 예. 좀 고민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하여튼 좀 고민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앞으로 그러면 65세 정년까지 저희 뉴스프라임과 함께 쭉 예, 하시면 될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내려주신다면.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예. 나눠보죠. 자, 임기, 예. 정년 말씀하셔서 오늘은 그 예. 인사철 앞두고 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주요 시중은행장들의 지금 예. 임기 만료가 다가오면서 12월과 1월에 지금 인사철을 앞두고 금융업계에서 상당히 긴장감이 감돌고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예. 것 아니냐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 최근 들어서 지금 금융사 간섭이 좀 심해지고 있다면서요, 금융당국에서. 우선 사실 우리 경제란 게 우리 시장이란 게 정치권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정치권 예, 예. 얘기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2명 제가 직함을 생략하겠습니다. 정진상, 김용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이게 좀 정치권 얘기를 들어보자면 이게 정계 개편을 촉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유인즉 이게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이게 좀 갈라질 것이다. 민주당 내부가 예. 친 이재명 계도 분명 있는 반면 또 이렇게 비명 계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계 개편이 될 거다. 그 정계 개편의 어떤 축이 기존에는 윤핵관이 있는데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인데 이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입니까? 그쪽으로 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어떤 그런 좀 개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금융권 수장들을 일종의 구체제라 보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는 게 어떤 현 정부의 어떤 그런 보관이다. 예. 사실 정권이 바뀌면은 의뢰 다 그래 왔었죠. 예. 사실 그 선두에 선 사람이 이복현 금감원장입니다. 예. 소위 말하는 윤석열 사단이 막내입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고 그렇죠. 하죠. 예. 이분이 보니까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공인회계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경제 쪽이라든지 좀 실무 쪽에 좀 환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금감원장 자리를 좀 맡았습니다. 예. 이복현 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지난 6월달에 취임을 했었습니다. 또 광폭의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사실 금융권 수장들을 불러 모으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계속 불러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종의 어떤 훈계일 수도 있고 일종의 경고성 발언도 쭉 내놓고 있습니다. 예, 약간 검찰 스타일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이 한마디가 지금 또 문제가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지금 손태성 우리 금융지주회장도 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연임할 거라는 어떤 그런 관측이 기대가 많았었는데. 2018년, 2019년도에 라인 펀드를 판매를 하면서 당시 손 회장이 우리은행 행장이었습니다. 그 시절에 판매를 하면서 이게 좀 라인 펀드를 시중은행권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했었습니다. 우리은행이. 그러다 보니까 작년 4월 달인가요? 약간 제재 조치를 내리겠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 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징계가 나왔죠. 문책 경고를 했습니다. 문책 경고를 하게 되면 금융회사에 신규 취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연임을 못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전에도 사실 그 손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DLF 관련해서 그 해외 금리 발생 상품입니다. 관련해서 징계를 받았다가 행정 소송을 냈었습니다. 예, 그게 2020년도인가 예, 그랬을 몇 년 겁니다. 전이었죠. 예. 그러다가 뭐 연임을 좀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그전하고는 조금 이렇게 뭐 결이 다르다는 어떤 그런 관측이 나옵니다. 우선 당장 정권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바뀌다 보니까 뭐 직접적으로 나가라는 소리는 할 수는 없고 뭐 송 회장께서 잘 판단하시리라 하는 일종의 어떤 그런 경고장을 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중징계에 대해서 우리은행 측에서는 손 회장 측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보이니까 예, 예. 네, 이복형 금감원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그래서 우회적인 경고를 그렇죠. 아예 했다라는 거죠. 소송 내지 마라. 예. 그런 식으로 찬하를 한 거죠. 만약 소송을 예. 내게 된다면 뭐 연임은 할 수 있겠죠. 예. 아직 최종 그 판결이 안 났으니까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상황에서 그 사법적인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게 되는 거죠. 예. 그 부분이 어떤 뭐 우리 금융 쪽으로서도 굉장히 어떤 그런 리스크고 좀 일종의 어떤 그 걸림돌이라 예. 볼 수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난 2013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예, 예. 그 신재훈 금융위원장이 예. 283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취와 관련해서 예. 좀 역시나 좀 뭔가 압박을 가하지 않았었나. 예. 당시 사건이 생각이 나거든요. 예, 맞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이게 저 MB 정권 때입니다. MB 예, 예. 정권 때 보면 그 금융권 4대 천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뭐 소위 예. 고소형 사단인데 그 김승유 하나은행 그 하나금융 회장 네. 그리고 강만수 산업은행 회장 그리고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 그리고 의윤대 저 KB금융 회장이었습니다. 이쪽 강만수 회장 빼고는 저기 좀 더 고대 출신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MB 쪽에서 고대 출신들을 많이 밀은 거죠. 예, 고소형 인사라고 해서 그렇죠. 유명했죠. 특히 저 의윤대 당시 회장 같은 경우에는 고대 총장 하다가 KB금융구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금융권에서 대단히 좀 뭐 이렇게 반대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4대 금융 천왕이 금융권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어떤 비판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당시에 그 이팔성 회장이 우리금융을 맡았었는데 당시 우리금융이 좀 민영화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정부하고 이팔성 회장하고 조금 이렇게 민영화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조금 예. 이렇게 물러나라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일종의 어떤 이야기를 한 거죠. 하다 예, 보니까 역시 비슷한 말씀을 그렇죠. 하셨어요. 잘 판단하실 거라 믿는다. 한 예. 열흘인가 뭐 2주가 채 안 돼서 그냥 예. 사표를 내고 좀 물러났습니다. 예. 그럼 일종의 어떤 그런 기시감회로 표현해 데자비 뭐 한 시간이 한 이제 한 9년째 흘렀는데 그러한 상황이 그대로 뭐 재현되고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어떤 그런 금융권 어떤 그런 뭐 은행권의 어떤 그런 숙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사실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인력을 고용하고 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국가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 뭐 정부에서 보기에는 은행권 예. 같은 건 안 그렇다. 그러니까 서민들 돈 끌어다가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런 좀 약간 어떤 그런 비관적인 그런 시간에서 비판적인 어떤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또 이렇게 뭐 금리가 푹푹 이렇게 치솟다 보니까 사실 예대 금리 차가 커지면 은행들은 이자 장사를 좀 하기 쉽거든요. 예. 수익이 예전보다는 더 배가 높아지게 되는 되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융권이 특히 그 이복형 금감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겠지만 어느 정도 그 은행들이 좀 이자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금리 인상이라 그런 거 잘 판단하라 그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 뭐 같은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복현 원장이 어떤 걸 윤석열 산하의 막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융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어떤 걸 총대를 맸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금융권 어떤 수장들의 어떤 물갈이도 자기가 좀 책임지겠다는 어떤 그런 판단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 때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서금회라고 맞습니다. 있었고요. 세관계 출신들이 있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부금회라고 있었고요. 예. 정권마다 뭐 매번 그 모피아, 관피아가 좀 어느 정도는 되풀이가 되는 것 같긴 이게 합니다.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사실 뭐
간치금융 그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일종의 어떤 그런 뭐 70년대,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어떤 모든 금융기관들이 국영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산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원을 적절하게 좀 효율성 있게 배분하는데 큰 역할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익을 담당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나오는데 뭐 시대는 좀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은 정부는 어떤 그런 예전의 어떤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어떤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지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실 이번에 음. 관피아에 가장 큰 피해자로 지금 일컬어지는 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우선 당장 아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모피아들 출신 중에서 예,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내리 금융권에서 이렇게 좀 요직을 맡았습니다. 예, 이분이 가장 유력하게 후임으로 뽑히고 내부에서는 물론 내부 출신도 있습니다. 내부 출신인데 공강석 전 우리은행장, 남기명 전 우리은행 부행장 그리고 외부 출신으로 황록전 신용보험이사장들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뭐 나머지 세 인물들은 일종의 뭡니까 뭐 좀 이렇게 뭐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우선 예. 임종용 전 그 금융위원장이 만약 그 이쪽 손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이쪽 후임을 맡을 것이라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예, 네. 예. 3월 임기까지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해서 연임을 노리게 될지 어떤 결정을 내리게 근데 뭐 될지 제가 보기에는 예님은 거의 좀 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낙 뭐 예. 당장 안 물러나면 계속 뭐 금융권에서 좀 정부 쪽에서 금융당국에서 압박을 가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우리나라 뭐 운행이라든지 이런 쪽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이 없다 보니까 정부의 입김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은행 금융권 같은 경우 일종의 그 라이센스 산업입니다. 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은행업에 뛰어들 수 없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이 은행업에 진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 일종의 라이센스 산업이에요. 정부의 어떤 그런 인허가 특허가 필요한 거죠. 모든 인허가 특허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손 회장이 계속 예. 이렇게 좀 뻗탱긴다고 표현을 해야 압박을 됩니까? 무시하고. 그렇죠. 네. 절대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금융지주 말고도 네. 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금 금융권에서도 임기 만료를 앞둔 CEO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다른 은행의 상황들도 좀 짚어볼까요? 우선 그 은행상 우선 이번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예, 예. 다음 달에 물러납니다. 예. 물러나고 권준왕 NH농협은행장도 다음 달에 물러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윤종원 기업은행장이 내년 1월에 물러나는데 예. 기업은행 같은 게 국책은행 아닙니까? 이쪽 같은 경우 내부 출신보다는 정은보 전 금감원장입니다. 예, 내정 소리 들리더라고요. 거의 뭐 내정됐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거의 확정적이다. 예. 그리고 박성호 하나은행장도 내년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뭐 이쪽 자리 같은 경우는 뭐 내부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도 그 농협은행장 같은 경우는 연임 불모지다 뭐 네. 이렇게들 표현을 하던데요. 예. 사실 뭐 손병환 지금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뭐 좀 임기 동안 실적이 좋았습니다. 예. 실적이 2조 원도 돌파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당장 모르죠.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예. 사실 뭐 농협 같은 경우가 일종의 어떤 그런 농협법이라는 일종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어떤 그런 와의 어떤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볼 수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지금 뭐 이 자리를 노리는 뭐 소위 말하는 그 재무부 옛 모피아 출신들도 많습니다. 예. 아직 뭐 결론적으로 좀 몇 달을 기다려 봐야 된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예, 예.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사실 금융권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다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입김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이 불가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뭐 특히 실적이 좋아진 게 뭐 최근에 어떤 그런 금리 상승 그런 때문에 은행권들은 이자 장사를 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예. 부분이 뭐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뭡니까 제재의 칼날을 들이대겠다. 그 제재의 칼날이라는 게 결국 어떤 금융권 수장들의 어떤 물갈이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포석입니다. 예. 자, 비바람이 불게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관치금융으로 일컫는 이런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곳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신한금융그룹인데 신한은행의 설립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라면서요. 저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은행입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1982년에 창립이 됐었습니다. 저도 이 신한은행이 창립될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일 겁니다. 이렇게 신한은행 직원들이 뭐 거리에서 이렇게 뭐 종이 그 뭐라 합니까? 저기 브로셔 같은 거요? 브로셔하고 이렇게 그런 거 나눠주면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은행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하는 기억이 납니다. 예전 신한은행 로고 같은 경우가 뿅아리였습니다. 뿅아리였고 지점이 단 3개로 출발했었습니다. 서울에 2개하고 대구 하나, 정확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그 자체가 돈을 버는 거였습니다. 신한은행 이 점을 파고든 거죠. 파격적으로. 돈 빌리는 사람도 우리의 고객이다라는 자세로 굉장히 서비스 정신을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쭉쭉 커갔죠. 그 중간에 했던 거는 뭐 동아은행이라든지 인수하게 되고 최종에서는 그 조흥은행까지 인수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집을 상당히 불렸군요. 자, 그런데요. 그 사실 신한금융그룹이 일본 회사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이게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지금 지분 구조를 보면 연금공단이 한 9% 정도, 나머지는 제일교포 집단입니다. 간친회라고. 제일교포 간친회라는 게 제일교포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국민연금공단의 최대 주주지만 저기 제일교포 간친회가 5,000명이 모인 집단인데 같은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최대 주주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정부의 어떤 간치금융에서 좀 자유로운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또 눈치를 안 보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신한금융지주나 신한은행장에도 인물들을 쭉 보면 거의 내부 출신입니다. 외부 어떤 모페라든지 그런 출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한은행 내부에서도 이야기하길 우리 그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은 다른 금융그룹과 결이 다르다.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신한은행 설립 역사를 보니까 제일교포 자본으로 설립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게 제일교포 자본으로 설립이 됐죠. 그 일제 강점기에 보면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사실 살기가 어려우니까 일본으로 많이 건너갔습니다. 당시 오사카 쪽으로. 그 오사카에 있는 그 제일교포들이 중심이 돼서 신한은행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같은 경우 1980년대 초반이니까 해외 자본이 필요할 때 아닙니다. 그 당시에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쪽 제일교포들이 우리나라 은행을 설립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다가 1982년이면 전두환 정권 때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 이걸 받아들여서 신한은행이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일본 제일교포 간친이다 보니까 외국계 은행으로 좀 분류가 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행이라고 사실 표현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을까요? 좀 사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일본 자본이다 그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2년 전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불었을 때도 이게 신한은행을 두고 약간 속된 표현으로 쪽발이 자본이란 그런 표현까지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우리 자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 인 것만은 확실하고요. 자, 이렇게 오늘 관치금융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사실 관치금융을 꼭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이냐 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금까지는 관치금융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측면을 좀 강조를 했었었는데 예전에 보면 장영자 사기 사건들한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 80년대 이야기인데 최근에 와서 금융권의 횡령 그런 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일종의 어떤 거는 시장 실패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 금융당국이 나서
일종의 어떤 중재자로서 일장의 시장 와치독으로서 감시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예. 소위 말하는 관치 금융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다라는 예.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인가요? 딱 십몇 년 전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 골드만 리만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월가를 점령하라. 예.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부 연방 정부의 어떤 개입을 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어느 정도 어떤 금융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 어떤 금융시장이 뭐 다른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일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정부의 어떤 그런 정부가 조정자 작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마켓리더의 한훈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